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2025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결선에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쉽게도 금메달은 놓쳤지만 이번 은메달로 우상혁은 한국 육상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2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스포츠 하디슈에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이 기준이 되면 남과의 비교가 잦아지고 이 성장 과정에서 쉽게 자괴감에 빠지거나 기쁨을 잃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는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코스피 상승세가 꺾였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알아볼까요? 네, 미국이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가운데 코스피가 상승하며 3,450선 돌파를 시도합니다.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3,44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기관 82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79억 원 팔아내고 있고 개인 역시도 1,073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시장 상승할 때 항상 반도체주가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반도체 투톱 상승폭이 가장 큰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2.2% 오름세, SK하이닉스는 5.5%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동향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지수도 상승합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현재 1% 넘게 오르면서 85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34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73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000억 원 가까이 팔아냅니다. 오늘 시총 상위단 10개 종목 대체로 오름세입니다. 8개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가 2.8% 오르면서 10위권 내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최근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가 영국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 인수를 추진하면서 양자 컴퓨터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관련주에 주목해야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환율 1,380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좀 레벨을 높이면서 1,383원입니다.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 현재 1,634원, 엔화가 941원대 거래됩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든 이 시장이 주목을 했던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렸습니다. 네,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0.25%포인트 내렸는데 올 들어 처음이고요. 지난해 12월 FOMC 이후 5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한 끝에 9개월 만에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4에서 4.25%로 정해졌고요. 2.5%인 우리와의 격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좁아졌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표현을 추가했고요. 물가도 여전히 높다 평가했는데
양대 목표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두 축이 충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점도표인데 연준 내에서 경제 전망과 금리 예상이 엇갈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명의 연준 위원들의 연말 예상금리 수준을 점으로 표기한 점도표를 보면 6월에 비해서 점들이 분산돼 있는데요.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지만 한 명은 연말에 2.75에서 3%의 금리를 예상해 앞으로 추가로 1.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 금리 전망 역시 중간값은 한 차례 인하를 가리켰지만 점도표에선 2.75에서 3.75%로 넓게 분산된 만큼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경제 전망과 금리 경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금리 향방에 대한 계속된 불확실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이번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인하는 침체 결과가 아닌 리스크 관리 차원의 조치다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일본 월가에선 이번 인하 결정은 고용시장의 추가 약세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였을 뿐이고 경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 추가 인하에 대한 의미를 축소시켰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위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기보다는 양대 책무의 균형 잡힌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건 아니라는 해석이고요. 서프라이즈는 없었던 점에서 뉴욕 증시는 뜨뜨미지근하게 마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롯데카드 대표도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고요. 네, 1,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보유한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데 해커들의 침입 경로와 보안상 취약점, 또 빠져나간 정보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당초 해명과 다른 조사 결과를 받아들게 된 롯데카드도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안을 내놓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롯데카드는 늑장 대응 등으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해킹 공격을 당하고 보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사태를 인지한 데다 피해 규모 역시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사측은 1.7GB A4 용지 최대 100만 장 분량의 데이터가 빠져나가고 개인정보는 없다 밝혀왔는데 당국의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이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내부 업무 자료뿐 아니라 일부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결제 내역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전체 피해자 규모 역시 예상됐던 수만 명 수준을 넘어서 100만 명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탈취한 정보를 악용한 카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설명에도 1,000만 명에 육박한 고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해킹 관련 소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수백 건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그리고 수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던 KT 불법 기지국 사고, 용의자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도대체 어떻게 이뤄진 건지 의혹이 참 많았죠. 용의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교포였는데 차량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 소액 결제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또 소액 결제까지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밝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또 해당 장비가 과거 KT 통신망에 쓰였던 장비로 추정되는 만큼 사건과 연루된 내부자가 있는지 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KT가 파악한 소액 결제 피해자는 278명, 피해 금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데 요즘 해킹 수법들 보면 이전과 달리 개인이 조심해서 될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선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의자가 그래도 잡혔으니까 이 범행 수법을 잘 파악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자,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채무 조정 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내일부터 서민이 연체하거나 미납한 전기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채무조정 범위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마련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의 금융전기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90%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등이 가능해져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되고요. 반전돼 있던 전기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입니다. 고향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연휴 기간이 길어서 기차표 구하기가 조금 수월할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네, 올해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가 어제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첫날부터 어찌나 많이 몰렸던지 코레일 사이트와 앱에선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류가 나서 아예 접속도 못했다, 역대급이다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는데 겨우 접속해도 100만이 넘는 대기 순번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긴급 조치에 나선 코레일은 예매 마감 시간을 3시간이나 연장했지만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날 하루에만 전체 판매 대상 좌석의 70%가 넘는 126만 석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날은 경부선 등 일부만 먼저 진행이 됐는데도 이렇게나 몰렸는데 오늘은 나머지 주요 노선 예매가 모두 열리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호남선과 전라선, 강릉선 등 구간 티켓 예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힘든 귀성길 열차 예약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성공하셔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가족들 보러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스카이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네요. 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5년 전 0.9%에서 올해 1.9%로 2배 넘게 올랐는데요. 2020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고교 자퇴생 증가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의 고교 자퇴생 역시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는데 2020년 14,000여 명에서 지난해 26,000명을 넘기며 2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이 대입 정시 모집에 올인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데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조기에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퇴를 선택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할 경우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인식돼서 앞으로 수험생들이 검정고시로 대입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짚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 연령별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을 봐도 10대 합격자가 크게 늘었고 수능 검정고시생 접수 비율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인원의 3.8%를 차지할 만큼 수능 올인을 위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롯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걸 포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구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교육 정책의 틀에 대한 물음표도 떠오르는 소식입니다. 그렇네요. 대학도 중요하지만 이 고등학교 학창 생활의 추억도 중요하잖아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첫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오늘부터 이제 정식 운항을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첫 발을 뗐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어제 열린 취양식에선 많은 비로 시승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는데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떨어져 운항을 취소했다는 설명이지만 태풍이나 팔당댐 방류 등 당초 서울시가 밝혔던 미운항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운항 소요 시간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마곡을 출발해 7개 선착장을 거쳐 잠실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7분, 당초 계획보다 52분이 더 걸리고요. 네. 아직 선박대 수도 부족해서 예고됐던 것과 달리 운항 초기에는 이른 아침 출근 시간대는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나 돼야 출근길 한강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바람대로 시민들의 발이 돼줄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명학역 부근 선로에 진입한 남성이 전동열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네, 사고는 어제 오후 늦은 밤 서동탄에서 구로로 향하는 전동열차가 명항역 도착을 앞둔 지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철도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한 40대 남성이 선로에 진입해 열차와 부딪혔는데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00여 명은 명항역에서 하차했고 서울 방향 2개 선로 중 1개가 오늘 새벽까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코레일 측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뉴스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 부근입니다. 순천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화물차 석대가 부딪히면서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차들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이니까요. 아직 전주 나들목을 지나지 않으셨다면 우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입니다. 목포 쪽 안산 분기점에서 팔곡 분기점 쪽으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매성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노량진에서 반포대교 쪽이고요. 여기도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쪽으로도 작업 중이라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오늘도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야구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네.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여전히 순위 싸움 모르겠습니다. 어떤 팀까지 가려고 할 수 있을지. 일단은 LG와 한화 1, 2위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은 가려고 확정적이고요. 네. 3위에 위치해 있는 SSG 역시 2위권과의 격차는 좀 있지만 여전히 3위 자리는 조금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위 SSG까지도 가려고 비교적 가시권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4위 KT, 5위 삼성, 6위 롯데 그리고 7위 NC까지도 네. 이렇게 네 팀에서 아마도 나머지 두 장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4위, 5위를 KT와 삼성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 승률이 할푼 리까지 똑같습니다. 이야. 0.00에서 0.00 차이까지 나는 굉장히 접전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두 팀이 현재로서는 가을 야구에 제일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두 팀이고요. 그 뒤를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한 경기 반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이제 그저께 열렸던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역전패했던 점이 아무래도 좀 가장 뼈아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어서 이제 NC 다이노스가 또 롯데자이언츠를 반 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NC가 좀 제일 낮은 순위에 있긴 합니다만은 NC는 잔여 경기가 적다는 좀 약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까지 좀 승부의 향방을 놓지 못하는 그런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 2위 팀이 흐름이 계속 좋아요. LG도 연승, 한화도 3연승. 그렇죠. 네. 그리고 두산은 7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기아와 두산이 이제 나란히 8, 9위에 있는데 이 팀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까지 5강 싸움을 할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기아가 최근에 3연패 그리고 두산도 7연패에 현재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5강권과는 멀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아, 두산 또 키움 팬들은 이제는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볼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자,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끌 신예 선수들이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맞습니다. 드래프트가 어제 종료됐죠. 어제 열렸는데 일단은 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과연 전체 1라운드 1픽이 누구냐. 제일 먼저 뽑히는 선수가 누구냐였는데 박성민 전 두산 코치의 아들이기도 한 이 박준현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의 1라운드 1번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예. 최고 시속이 이제 시속 157km까지 나오는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1픽으로 선정될 것이라는 여론이 대부분 많았고 역시나 1라운드에 지명을 됐는데요. 사실은 이 외에는
2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1화 그 초반 라운드에서는 투수 그렇죠. 포지션을 많이 지명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NC 다이노스가 2순위 지명권을 신재인 유신고 내야수에게 행사했고요. 뒤에 하나이글스도 유신고 외야수인 오재원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야수가 2, 3라운드에 뽑히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2순위로 꼽혔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양우진 선수가 약간의 부상 여파 때문인지 8순위까지 밀려서 LG 트윈스에 네.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LG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열린 드래프트에서도 서울고의 김영우 선수도 팔꿈치 부상 이력이 있던 선수였지만 영입을 해서 또 이렇게 잘 재활해서 올해 최고의 불펜으로 거듭난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도 이런 부상 선수에 대한 관리가 자신이 있다라는 점에서 양우진 선수를 과감하게 지명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그래서 1라운드 1순위 박준현 선수가 지명됐을 때 아들은 안 울었는데 아버지 박성민 전 선수가 이제 펑펑 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래 이 박성민 선수가 선수 시절 때도 굉장히 좀 약간 그 장난기 넘치고 밝은 캐릭터였는데 이제 학부형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약간 또 감격에 젖어서 그런 건지 혹은 뭐 아들이 전체 1순위로 지명돼서 좋아서 우는 건지 예. 복잡 미묘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어제 뭐 각종 뉴스에서 이제 박성민하고 옆에 이제 소개하는 멘트가 박준현 아버지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소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분이 좋겠죠. 또 어떤 눈여겨볼 선수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정튼튼이라는 선수가 또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기억에 그렇죠. 남기도 정튼튼 하거든요. 선수의 이제 이름으로 인해서 좀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단국대 내야수 임상우 선수도 지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선수로는 템파베이의 마이너 리그에서 뛰었던 신우열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요. 원래 이제 KBO 리그 규정상으로는 해외 리그에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진출했을 시 2년간 자격을 박탈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신우열 선수가 진출한 시점은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정을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가지고 약간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규정 이전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최종 유권 해석이 나왔고 이번에 드래프트에 나와서 또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예, 과연 이 선수들이 5년 후 또 10년 후에 어떤 별로 또 빛날지 좀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바다 건너 메이저리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내야수 김하성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더블헤더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었고 오늘 열린 경기에서도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또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4경기 만에 하루에 3번 출루 성공을 했고요. 예. 8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예. 김하성 선수 시즌 타율도 올라갔고 애틀랜타 유니폼을 입고 나서는 현재까지 타율이 3할 2푼 7리입니다. 오. 그 전까지 애틀랜타의 유격수 포지션에 있던 선수들이 OPS가 리그 전체 최하위였거든요. 김하성 선수의 영입이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지금까지 보여주는 김하성 선수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시즌 종료 이후에 애틀랜타와의 동행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팀에게도 뭐 김하성 선수에게도 좀 윈윈인 그런 조합인 것 네, 같습니다. 공격도 그렇고 뭐 수비에서도 뭐 어제 경기에서 또 맨손 캐치를 선보였을 정도로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틀랜타에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경기가 끝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늘 드디어 미국 무대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어요. 뭐 저희가 들어오는 과정에 마치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열렸던 경기였죠.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이후에 뭐 잠시 또 한숨 돌리자마자 16분 만에 바로 또 중거리 슛을 터뜨리면서 메이저리그 사커 진출 이후에 첫 멀티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은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후에 또 계속해서 그 활약을 펼치더니 골대를 맞췄단 말이에요. 이것만 좀 잘 들어갔으면 해트트릭이었는데 아쉬움이 들고 있던 찰나 저희 방송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후반 이제 40분에 결국에는 이제 해트트릭을 35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오늘 경기에 유의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솔트레이크 구단에서도 당연히 이제 경기 앞두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LAFC 플러스 손흥민과의 경기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굉장히 좀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흥행 효과도 지금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호세와 이 LAFC 경기는 이 리바이스 스타디움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또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날 네. 경기가
5만 978명이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대 6만 8천 명까지 들어오는 경기장에서 원래는 이게 이제 NFL 미식축구 경기장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의 인기는 미식축구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합류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LAFC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유니폼 소위 말해서 굿즈 판매로도 좀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전 종목을 턴틀어서 판매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니폼 판매에서는 메시에 이어서 전체 2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경기력까지도 오늘 해트트릭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훌륭한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어떤 그 인기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미 LAFC는 이미 흑자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이렇게 메이저리그 사커에 진출해서 선전하는 이유를 조금 분석해 보자면은 아마 이 LAFC 구단 측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무래도 공격진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해야 되는 수비적인 측면도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메이저리그 사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리그 전반적인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렇게 전방 압박이라든가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공격적인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득점포가 이렇게 자주 가동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뭐 미국에서도 득점의 달인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또 얼마 전에 A매치에서 미국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LAFC가 그래도 자국을 상대로 골을 넣었는데 그래도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마치 뭐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뭐 뛰었던 뭐 대한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해당 소속팀의 팬들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전까지는 뭐 왼쪽 윙 포워드로 뛰었는데 LAFC 가서도 원톱으로 많이 뛰고 있고 지금 뭐 A매치 살펴봐도 홍명보 감독이 원톱으로 기용하는 게 정말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를 정말 골잡이로 키우는 게 아닌가 준비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이제 원래 기존 원톱 자원들이었던 뭐 오세훈 선수라든가 뭐 황희찬 선수라든가 우리나라의 원톱 자원들이 최근에 이제 평가전이라든가 국제 무대에서 조금은 아쉬운 성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안으로 손흥민 선수의 원톱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톱 스트라이커로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조규성 선수도 오늘 보니까 493일 만에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월드컵에서 지난 월드컵에서 득점포를 이제 멀티골을 가동했었던 조규성 선수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또 이렇게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 확보를 많이 해준다면은 또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또 강호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설 수도 있고 조규성 선수가 나서다가 손흥민 선수가 또 이제 포지션 플레이 변경을 통해서 교체로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홍명보 감독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두 선수의 스타일도 워낙 다르니까요. 자, 또 혹시 뭐 전해주실 해외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선수들 이제 앞서 말씀하신 조규성 선수의 또 소식이 있기도 했고 이후에도 이제 뭐 황희찬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수들의 소식이 또 이어질 것으로 아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배구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최 소식을 알려드렸던 코보컵 프로배구 대회가 파행을 빚었어요. 어떤 사태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좀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번 코보컵 배구 대회는 약간은 21세기에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졸속적인 운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은 국제 배구 연맹이 있습니다. FIVB 배구 연맹이 있는데 세계 선수권이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세계 선수권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컵 대회라든가 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코보 배구 연맹 측에서는 이 대회가 이벤트 매치라는 점을 그런 점을 좀 어필을 해서 개최를 할 예정이었다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FIVB로부터 남자부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이제 최종 판단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정까지 답변을 기다려봤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서 대회 전면 취소를 코보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FIVB가 조건부 승인 답변을 전면 취소 이후에 답변을 전달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대회 취소를 발표했던 약 9시간 만에 다시
기존 결정을 번복하고 일정 조정을 통해서 부분 재개라는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코보컵이라는 대회가 배구연맹 측에서는 이벤트 매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엄연히 정식 대회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어떤 그 코보의 운영 자체가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면으로 남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이제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당초에 이 코보 같은 경우는 코보컵을 홍보할 때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컵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경기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예. 여기에 더해서 외국 팀들의 어떤 초청까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태국의 나콘 라차시마 팀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같이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컵 대회가 무산되면서 태국의 나콘 라차시마 같은 경우는 개막 이틀 전에 입국을 했는데 대회를 참가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결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외 무대에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배구가 경쟁력이 좀 세계적인 떨어지고 경쟁력 있죠.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 이런 해외 선수들을 이제 초빙하고 팀들과 경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좀 날려버렸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라는 예.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점이 뭐였냐면은 현대캐피탈 팀에서 선수가 없다면서 대회 참가 보이콧을 선언했거든요. 21세기에 옛날 뭐 초창기 때도 아니고 선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FIVB 연맹에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는 이 엔트리에 포함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보 측에서는 규정 엔트리에 참가했던 선수만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은 예비 엔트리에 들었던 26명 모두가 이 기간 동안에는 참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현대캐피탈 쪽에서는 황승빈, 임성아, 정태준 선수 그리고 예. 김준우, 이상현, 김동현, 차지환, 정지석 이런 선수들까지 이제 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현대캐피탈 쪽만 보면은 대표팀을 나가 있는 선수가 허수봉, 신호진, 박경민이 나가 있고 예. 외국인 선수인 레오 바야흐사이안 2명도 빠지죠. 거기다가 예비 명단 부상 선수까지 빼고 나니까 배구를 해야 되는데 팀에 8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심지어 포지션으로 보면 아포지 스파이커랑 리베로 포지션이 아예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불가능하다라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이 시대랑은 맞지 않는 총극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네. 다행히 이제 좀 남자부가 어쨌든 오는 21일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여자부는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전히 좀 조건부 상황이긴 합니다. 여전히 여자부 같은 경우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엔트리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외국인 선수, 아시아 쿼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형평성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세계선수권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단은 가능하고 어떤 구단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를 전반적으로 배제하고 경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경기 일정이라든가 운영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제 경쟁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네. 더 이제 능숙하게 이런 대회들을 운영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다시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냈어요. 맞습니다. 이제 도쿄올림픽 때 좋은 기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는 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면서 지난 유진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따낸 육상 선수가 됐습니다. 네. 우상혁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기에서 2m 34 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높이가 이제 뉴질랜드의 헤미시 커 선수가 2m 36을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헤미시 커 선수가 먼저 넘었기 때문에 예. 우상혁 선수가 2m 36을 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높이인 2m 38에 도전했는데 결국 아쉽게 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헤미시커가 또 지난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선의의 경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사실 사실 이번 대회 앞두고 8월 달에 있었던 이 종아리 부상 때문에 또 팬들의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우상혁 선수가 물론 이 부상이 없었다면 또 좋았겠지만 이번 부상 또 계기로 해서 많은 응원을 받는다는 점 알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또 이제 좀 약간 철든 그런 소감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게 말씀하신 대로 2021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이제 이름을 알렸던 우상혁 선수인데 그렇죠. 기량을 유지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뛴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상혁 선수 특유의 그 높이뛰기 하기 전에 열심히 또 자기에게 주문 거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스포츠 아디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오늘의 뉴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2부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가나 턱 주위의 피부가 아래로 늘어지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안검하수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자막에서 종종 틀린 표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란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를 가리는 현상으로 눈꺼풀 처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처져서라는 표현의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은 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라는 뜻의 동사를 써야 하므로 단모음인 어를 쓰는 처지다로 써야 합니다. 동사 처지다에는 그 외에도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라는 뜻도 있고 뒤에 남게 되거나 뒤로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기분이 처져서 생활이 힘들다. 또 수업에 자꾸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처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반면 치읓에 여를 쓰는 것은 시험을 잘 쳤다. 음식이 싱거우니 소금을 쳐야겠다와 같이 동사 치다의 활용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치읓에 어를 쓰는 것과 여를 쓰는 것의 발음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경우에 맞도록 표기는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 곳곳이 흐립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전라도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은 5에서 10mm, 중부지방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고요. 동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대구와 강릉 24도, 광주, 부산 27도, 제주 28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9도 정도 낮겠고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으로 아침 저녁은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27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덥지
춥지 않겠는데요. 다만 제주도 해안은 열대야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금요일인 내일 오후부터 주말인 모레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궁금증까지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순서로 우리 아이는 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돈과 물질의 가치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요즘, 아이들에게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자라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전문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해드리니까요. 문자로 많은 참여 미리미리 부탁드립니다. 추첨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면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까지 언급하며 사퇴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여론몰이와 공작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를 2번 더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T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한 만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최근 2년간 한반도 연평균 기온 기록이 연이어 경신되는 등 온난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빠뜨리셨을까봐 준비했습니다.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거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대법원장인데 한덕수 전 총리 등하고 만났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어요.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한 전 총리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측도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런 입장 표명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좀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거고 정청래 대표는 쇳불도 단김에 빼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그만큼 좀 사법부의 불신 이런 게 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거는 없는 걸로 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보가 있고 뭐 녹취가 있어도 이 사건을 정말 선명하게 규명할 무언가가 없다면 민주당한테는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도 좀 역풍을 내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사람이죠.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관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헌법을 읽어보시라 라였습니다. 네, SBS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진행자 질문이 관련해서 나왔어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네. 제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어떤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말도 단서로 또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했던 거에 대한 유감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대법원장에게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또 그 파기환송심 이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앞두고 그런 민감한 시점에 너무너무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 파기환송심이 나올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굉장히 충격파를 던지고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판사의 주장은 재판은 하급심이든 뭐든 선고되고 나면 시민사회 영역의 공공재가 되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비록 대법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줘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계속해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대정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네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호평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나 지원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떠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너무 노조 편향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정책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6천여 개 경제 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 1년 안에 30% 정도 개선하고 그중에는 배임죄도 포함이 된다. 라는 정책의 어떤 구상을 밝혔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어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하고 국회에다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해주고 배임죄도 폐지해달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작게나마 뭐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데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처벌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사례인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고. 네. 카페, 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같이 5개 광고물 설치를 꼭 해야 되는데 단순한 변경 신고를 누락했던 것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는 또 사장님들로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적이 나왔고 또 벤처업계에서도 여당하고 만났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건의했어요. 근데 이게 무턱대고 뭐 배임죄 없애달라 이건 아니고 대신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게 낫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건의들에 대한 정부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현철 부총리는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한 경우에 배임죄 포함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은 거고요. 오늘은 대정부 질문 나흘째입니다. 교육사회 문화 분야. 오늘은 정부 조직 개편이나 또 최규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등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서 9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 전에 3차례 소환에 불응을 했다가 뭐 권성동 의원 이제 구속되고 그러면서 자진 출석했어요. 네. 9시간 30여 분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했고 조사 끝나고 나서는 휠체어 타고 퇴장을 했습니다. 특검은 질문지 50여 장 준비해서 그 통일교는 뭐 돈을 줬다, 금품을 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자금법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중심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한학자 총재가 이거를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걸 승인을 한 건지 또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금품 건넬 때도 그 교단의 일을 청탁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학자 총재가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요. 네, 한학자 총재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원래 통일교 그리고 한학자 총재의 주장은 계속 이거였어요. 윤영호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교단 차원에서의 개입은 없었다라는 네. 주장 그대로 반복을 한 거고요. 그런데 좀 배치되는 취재들이 좀 나왔어요. JTBC 취재에 따르면 그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이 문자 내용에는 한학자 총재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했다. 선거를 앞두고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 등이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거고요. 또 통일교 측이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대선 지원금을 건넨 정황도 새롭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권성동 의원한테 줬다는 1억 원이랑 또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주고 샤넬백 2개 주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별도의 건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윤 전 본부장 그 윤영호 씨 이 사람이 이 키맨 이 통일교 청탁 과정에서 키맨인데 본인이 인정을 했대요.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 주고 건진법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 이거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중앙당사에서 당원 가입 명부 다시금 확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요. 지난달 18일에 압수수색 무산됐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원 명부 수호를 위해서 의원들은 속히 전원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또 한바탕 이제 대치를 하고 불붙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특검은 이 권성동 의원 비롯한 구속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곧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고 구속기한 만기도 다가와요. 그래서 휴일 전에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 고가의 그림을 대가로 공직을 청탁한 혐의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새벽 구속이 됐네요. 네, 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그 김건희 여사 측에다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하면서 네.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 본인은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뭐 김건희 씨 오빠가 요청을 해서 나는 그림을 대신 사준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속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실무자인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예. 그 전에 특검이 이 김 씨 자택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용역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보는 건 이거예요. 관료 조직 특성상 이 국토부에 있는 서기관 한 명이 독자적으로 노선 변경까지 이걸 관여해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건 몸통이고 윗선이 있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시각인 거죠. 네. 그 당시에 인수위에 백원국 전 국토부 제2차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있었고 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양평군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핵심 윗선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 씨가 신병이 확보된 만큼 이제 윗선으로 또 올라가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 내란 특검팀이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에 이제 정 전 실장이 출석한 게 처음이네요. 네, 사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정진석이라는 이름은 뭐 실세로 꼽혔고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 소집이 됐는데 국무위원은 아니에요. 근데 계엄 국무회의 그 문제가 됐던 그 계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하고 함께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또 그 다음 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난 사실이 확인이 된 그런 당사자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돼 있는 기록과 서류를 일괄 폐기하고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이 정진석 전 실장 상대로 해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를 했는지, 이후에 관련 증거 폐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판이 커질지 점점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예, 사실 정확하게 어떤 양국에서 공식적인 루트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조금 더 봐야겠다 싶었는데 네. 지금 좀 분위기는 사실상 결정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거든요. 여기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갔고, 우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포석을 깔아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것 때문에 갔을 때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교환을 한 거고, 지금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좀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거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예. 얘기를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조현 외교장관이 그 회담 직후에 간담회에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기로 시 주석의 방안이 확실한 걸로 느꼈고, 이에 따라서 왕이 외교부장도 그 전에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려왔는데,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들이가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한미 양국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거다라고 구체화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워낙에 뭐 일정상 변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양쪽 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번에 그 조현 외교부 장관 만나서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역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국제자유 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일방적 강압이 만연한 상황이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얘기는 미국을 겨냥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약에 경주에서 만나는 게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두 정상은 이 오랜만에 있는 다자경제협의체에 와서 네. 어떤 세계통상 질서, 지금의 그런 미중 분쟁도 그렇고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고 설파하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야말로 또 단판의 장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판이 더 커지면서 초대형 외교 행사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경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자 새기면서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라나면서 커가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 세대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돈 좋아하고 돈의 힘을 늘상 느낍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은 유독 더 돈을 노골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약간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렸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예, 정말 특히나 요새 이제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는 저 친구보다 더 가난한가 부족한가 이러면서 좀 불행하게 되잖아요. 비교하지 말고 좀 자존감을 갖자. 요런 걸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될까요? 네. 비교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자괴감과 불행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요즘의 SNS 환경은 당연히 불행감의 원천이 되죠. 그래서 비교로 다들 불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제는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한 강의나 책들도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네. 마치 먹는 것이 되게 풍족해지니까 이제는 다이어트 산업이 번창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비교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예, 물질 지향적인 이런 삶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제부터 미니멀리스트가 되어보자. 이렇게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가입만 해도요. 어머나 세상에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아끼고 있네. 이러면서 또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지 않으면 비교가 되지 않는 건데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24시간 언제나 타인의 삶이랑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비교를 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 그야말로 돈을 쫓고 남과 비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워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정연경 선생님께서 도움 드리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나만의 삶을 살아라. 너무 좋은데 사실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돈이 주는 행복 말고 진짜 행복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한테 뭔가 행복함을 느끼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걸 더해줄까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결핍되게 키워주십사는 의미예요. 오히려 다 해주지 말고 조금은 부족하게. 그리고 뭔가 어디선가 이 적당한 결핍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 이런 말도 좀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되게 아쉬워요. 이 네. 마음을 서로 알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 아이만큼은 그런 아쉬움과 속상함을 최대한 안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원할 때만큼은 정말 무리해서라도 다 들어주겠다는 마음이 생기곤 해요. 아이가 배우고 싶다면 비싼 학원이라도 다 등록해 주시고 먹고 싶다는 건 웬만하면 사주시고 사고 싶은 장난감은 또 캐릭터별로 좀 구매해 주시고 나서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다 같이 힐링이 되곤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쉽게 제공이 되면요. 순간은 굉장히 기쁜데요. 그 기쁨에 소위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오랜 기간 평범하고 좀 없다가 가끔 맞이하는 새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기쁨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쁨 사이에 순간순간 평범함이 오는데 그 평범함이 우울이나 공허감으로 잘못 느껴지게 되어요. 이 기쁨은 평범한 것이 이제 되어버려서 더 큰 기쁨을 계속해서 요구받게 됩니다. 마치 옛날 아이들은 생일 때 케이크 한번 먹으면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고 예쁜 케이크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했는데 요즘에는 늘상 카페에서도 그냥 조각 케이크 하나씩 먹고 하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아이한테 우리 오늘 맛있는 초코 케이크 하나 먹으러 갈까? 이렇게 달래려고 해도
먹기 싫어, 뭐 딴 거 없어 이렇게 힘들어하곤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물론 심한 결핍은 당연히 불행을 낳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제공해주고 계시는데도요, 왠지 아이에게 부족하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역시 우리 자체가 비교에 익숙해져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SNS를 하면 우리 또래 내 아이 또래 아이들이 여름 겨울이면 해외 캠프 가서 외국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그다음에 전국 각지의 재미있는 액티비티 센터들을 찾아가서 멋진 옷 입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 최고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들이 클로즈업돼서 찍히는 걸 보니까 왠지 나는 부족한 부모라는 생각이 쉽게 들곤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충분한 데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고 기다림과 새로운 것에서 얻게 되는 그때의 기쁨이거든요. 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핍이 생각보다 불행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당한 결핍은 오히려 행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저 추석 연휴 때 이제 조카들 만나면 용돈을 좀 주려고 했는데 좀 이번 명절에 좀 결핍되게 줘야겠습니다. 네. 자, 행복은 충분한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기다림과 뭐 새로움에서 오는 쾌락이다. 근데 저만 해도 뭐 정말 사고 싶었던 물건, 뭐 게임기 이런 거 사면 행복하긴 하거든요. 네, 그냥 시작되는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네. 가슴 터질 듯한 연애도 새로움과 기다림이 없어지면 사실 이내 시큰둥해지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놀이동산 가더라도요, 대기줄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대기 없이 막 두세 번 타게 되면은 재미없고요. 굳이 저렇게 덜컹거리는 걸 왜 타나 싶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1시간씩 대기해서 타면 2, 3분 타고 나와서도 와, 또 타고 싶다. 저기 대기줄 없으면 또 타는 건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사람은 누구든지 남이 계속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간절히 원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기분이 가장 좋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쁨을 이제 제공해 주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스스로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기다림과 노력 끝에 처음 얻게 되었을 때 가장 미칠 듯한 짜릿함을 주기 때문인데요. 첫사랑, 첫 월급, 첫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서가 가장 기쁜 경험으로 남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고 기다림 끝에 성취를 해야 정말 이 행복을 느낀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주말에 마라탕 한 번 먹었으면 집밥 한 일주일 먹어줘야 그 다음 주말 치킨이랑 피자가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중에 회사 다니면서 따분하고 피곤해야 주말에 만나서 친구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하는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오는 뭐 그 불쾌감이라든지 실패 이런 것들을 느껴봐야 그 결과물이 더욱 짜릿하게 느껴지죠.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끝도 없이 계속 나오면 뇌는 망가져 버립니다. 마약이 그런 원리예요. 네. 그래서 좀 나오고 나면 반드시 그 다음엔 안 나오는 휴지기라는 상태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자연스러운 휴지기에서 오는 차분한 상태를 우리 아이가 무력한 것이 아닌가, 우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초조해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도파민 휴지기를 다음 기쁨을 위한 저축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결핍과 불쾌감, 실패 이런 게 나쁜 감정들이 아니라 반드시 좀 익혀야 되는 그런 감정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마 저도 그렇고 듣고 계시는 어른 청취자분들도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의 휴식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방법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일단 제일 쉽게는 영상물 좀 덜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TV나 유튜브 이런 스토리 전개가 너무너무 사실 재밌기 때문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보고 왔거든요. 네.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도파민의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 아이들 마음을 쏙 빼놓는 장난감 광고가 끊임없이 나와요. 예전보다 광고가 더 길고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싶은 건 더 많아지고 그만큼 못 가졌을 때의 낙담이 더 커져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을 가능한 한 덜 접하게 해주시는 과정들이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심해 보여도 애들 뭐 망하지 않습니다. 보통 괜찮습니다. 예. 주말에 멍하게 있는 아이를 보면 괜히 마음이 좀
미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멍하게 심심하게 있는 가운데 그림도 한번 그려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영역을 찾아 나가기도 하거든요. 네. 뭐 외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공해주는 뭐 쿠킹 클래스 아니면은 뭐 같이 하는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너무 재밌긴 한데 거기서 내가 진짜 뭘 재밌어하고 진정으로 뭘 잘하는지를 생각해볼 기회를 좀 놓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뭐 다 시켜줘봤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영상물 좀 덜 보여주시고 그리고 좀 우리 아이가 심심해 보여도 괜찮다. 네. 그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너무 조금 심심하거나 힘든 경험들 하면 우리 애가 좀 우울해하진 않을까,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네, 근데 심심한 게 우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우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다고 여기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부터 자극 디톡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왜 나왔냐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고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가 하는 문제예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매일 마주하게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경우들 너무 자주 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7, 80년대 이제 그런 시절에도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궁핍했지만 당연히 행복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그때는 다 같이 가난해서 오히려 행복했다고 하지만 곰곰이 기억 더듬어 보시면요. 그때 다 궁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 친구들의 옷차림, 학용품, 생일 파티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하게 결핍과 차이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차이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은 제품과 또 안 좋은 제품의 질적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학교에서 뭐 생일 파티 규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더 도드라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조금 결핍감을 경험했다고 해서 막 우울증 돼서 인생 포기하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아이들 예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핍과 우울한 인격 그리고 풍족과 회복 탄력성은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연결되는 개념 아니에요. 예,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대. 뭐 학습은 아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도구래. 이런 선입견과 같이 결핍은 불행을 만든다라는 것이 좀 과장된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선입견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부모들부터 어른들부터 좀 너무 자극적인 거에서 이제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조금의 결핍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이게 소확행 뭐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자본주의 물질 만능 시대에서 돈을 추앙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 돈을 추앙한다는 것이 나빠서 나쁜 게 아니고요. 돈을 추앙하다 보면 결핍이 더욱 노골적으로 그것도 끝없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좌절해지고 불행감을 더욱 자주 맛볼 위험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고 돈을 추앙한다고 해서 또 돈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작고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기쁨을 자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아이들의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소확행 을 느끼게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애쓰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소확행이고 대확행이고 행복과 기쁨은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어질 때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소확행을 느끼게 하려고 행복을 강조하거나 또 작은 것들을 소소히 또 막 제공해 주시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기쁨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좀 힘을 빼시고 너무 잘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네.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육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부모인 우리부터 일단 SNS를 최대한 내려놓을게요. 우리가 진정한 소확행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도 그러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저 이제 30대 초반이어서 요즘 친구들 만나면 결혼 얘기하거나 뭐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이런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애 낳아도 많이 못 해줄 것 같아서 좀 불행할 것 같아서 안 낳을래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늘부터는 자신 있게 괜찮아.
좀 덜 해줘도 괜찮으니까 나도 돼 이렇게 좀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동안 우리 아이한테 많은 거 못 해줘서 좀 미안했던 부모님들이 위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다 못 해주셨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조금은 부족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 요즘 아이들을 적당한 결핍을 통해서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해서 문자 남겨주세요. 정연경 전문의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상담을 부탁드려볼게요. 먼저 0197님께서 아이가 5살입니다. 아직 어려서 원하는 대로 다 사주는 편이긴 한데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경제 개념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금융교육을 하려는데 몇 살부터 해야 될까요? 네, 요즘 금융교육도 중요하게들 많이들 생각하시고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5세에게 가장 중요한 금융교육이라면요. 어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사주시는 것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사줘야 될 만큼 어리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어린 나이부터 절제를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근육처럼. 네. 그래서 이게 운동처럼 자제력도 키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렇게 채워진다고 해서 나중에 충분히 충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 없어 이렇게 되지는 않고 정말 배꼽레가 점점 더 커지니까는요. 금융교육을 하기에는 숫자 개념들이 이제 공고화가 되는 적어도 이제 학령기 초등학교 이후가 맞기 때문에 좀 어리고요. 제일 중요한 금융교육은 자제력을 키우게끔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주기. 네. 5755님, 초5, 중1, 고2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 친구들이 명품과 돈을 과시한다고요. 가끔 부러운 듯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면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 각자 청소나 집안일 쓰레기 치우기 도울 때 용돈 주거나 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돈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미 너무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가끔 부러운 듯 얘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 아이가 아주 돈 개념이 확실한 것 같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게 좀 결핍감을 많이 느꼈다면 이걸로 불평을 하루 종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사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가끔 부러운 듯 얘기는 저도 남편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 사실 돈은 많이 좀 편안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이들한테는 약간 조금 안 와닿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에는 이게 좀 이해가 가는데 애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어서 부모님이 좀 나를 이해 못 하신다라고 여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일단 너무 좋으신 거는 용돈 주거나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면서 돈 가치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돈을 모았을 때 그랬을 때 이런 뭐 명품 지갑이라든지 이런 게 막 3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모은 거 여기다 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러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더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것인가? 아이가 판단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명품과 돈을 과시하는 아이들이요. 반에 보면은 더 부자인 애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또 결핍감을 많이 느껴서 자존감이 왕창창 무너지곤 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게 없다고 해서 자존감이 더 낮아지거나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공고화되지 않으니까 너무 그 점은 염려 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뭐 청소나 집안일 도와줬을 때 용돈을 주면서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5515님께서는 손자 둘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돈의 필요성을 더 많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넓은 집, 외제차, 명품을 추앙하는 시대가 돼가는 것이 씁쓸하지만 손주들에게 용돈을 모자라듯이 주고 있어서 늘 고민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아직까지 스스로가 돈을 벌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보호자들이 다 해주는 나이이기 때문에 용돈이 꼭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용돈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겁니다. 심지어 이제 부모가 아닌 이제 조부모님께서 경제 활동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안 하시고 계시는 이런 조부모님께서 손주한테 용돈을 주신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걸 좀 모자란 듯 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좀 주시고요. 당연히 모자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감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당당함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질문인데 김명환님께서 곧 추석 다가오는데 손주들 용돈 주는 게 부담인데 5살, 8살 손주들 얼마가 적당할까요? 진짜 요즘 아이들 돈 안 주면 할머니 집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면은 오지 마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그리고 얼마에 만족하겠습니까? 그리고 5살, 8살은 돈 이제 막 많이 안 줘도 사실은 되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좀 주셔도 됩니다. 그냥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면 2712님께서 비교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려고 해도 아이가 폰을 손에서 놓잖아 걱정이 되는데 휴대폰을 강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초등학생까지는 사실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을 준다 하더라도 조금 인터넷 차단하는 부분들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기를 좀 늦춰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조심스러워요.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적당한 결핍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0197님, 5755님, 김명한님, 5515님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또 공지가 돼 있으니까 끝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바삐 좀 달려야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품을 2개를 갖고 와서 연극 한 편, 뮤지컬 한 편 갖고 왔습니다. 네. 2편의 작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달려보시죠. 자, 먼저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예, 연극 작품부터 하나 가보겠습니다. 그 초연, 재연 모두 입소문 하나로 매진됐었던 작품이고요. 1인극 연극인데 이 작품의 내용이나 뭐 퍼포먼스, 뭐 에너지 모든 게 이제 꽉 채워진 작품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작품인데 연극 온 더 비트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온 더 비트. 비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신나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예상하셨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 틀렸습니다. 아닌가요? 일단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극 온 더 비트는 그 프랑스 배우인 세드릭 샤피라는 분이 직접 쓰고 연기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2003년에 프랑스에서 초연이 됐었던 작품이고 프랑스 전역에서는 1000회 이상 공연되면서 30만 명 이상 관객을 모은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 기록이라고 하자면은 2016년에 몰리에르 1인극상 후보에 올랐었고 2021년 오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1인극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국내에서는 2022년 연말에 처음 공연됐었고 그때 너무 좋다고 해서 매진이 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연됐고 이제 올해 3연을 맞이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야, 그동안 뭐 수상 내용만 봐도 엄청 재미있는 연극인 것 같은데 근데 온 더 비트라고 해서 저는 뭐 신나는 작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이 특징이나 줄거리 같은 것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약간 어려운 느낌도 좀 제목에서 있을 수도 있고 1인극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작품 소개할 때 뭐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좀 대단한 작품 이퀄 어려운 작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설명드리자면 이 작품은 그 아드리앙이라는 소년 한 명과 드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목만 들으시면은 막 온 더 비트 무슨 작품인지 이러시다가 그 드럼 얘기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온 더 비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트가 이제 드럼의 비트를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면 이 작품의 주인공 아드리앙이라는 친구의 세상은 좀 독특합니다. 이제 어느 날 일상생활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리듬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발견의 순간부터 아드리앙은 리듬을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기억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친구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부엌에서 엄마가 이제 칼질 이제 음식을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도 딱 비트감으로 딱 들리게 되고 뭐 밖에서 농구공 튕기는 소리 이런 소리도 모두 다 박자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대 위에서 배우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지를 관객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이제 이때부터 관객들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 한 명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랑 같지 않은 인물이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연의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예. 이제 좀 흥미가 갑니다. 좀 예.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예. 직접 보고 오신 거죠? 그렇죠. 저는 봤는데 몰입감이 엄청 대단한 작품이고 그 제가 1인극을 공연 내내 안 졸면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초반에 몰입감이 딱 들어오면 공연의 드라마에 이제 확 빠지면서 공연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네.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자면 이 공연의 무대 위에는 한 명의 배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극이니까 한 명의 배우와 드럼 세트 하나만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서 드럼은 악기로서도 존재하지만 배우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배우가 이 드럼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함께 교감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드리앙은 이 드럼을 통해서 감정을 분출하고 타인과 소통도 하고 극 중에 나오는 큰 사건의 요인이 이 드럼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드리앙과 드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이 배우분이 드럼도 직접 연주를 하시나요? 그렇죠. 뭐 드럼 연주자가 따로 드럼을 막 연주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드리앙을 연기하는 배우가 직접 연기도 하면서 연주도 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 아드리앙에 캐스팅된 배우는 반드시 드럼을 꽤 수준급으로 연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꽤 수준급으로요? 예. 왜냐면 드럼 치는 분들이 가끔 오셔서 보시는데 저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연기자를 드럼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를 굉장히 일찍 공연에 한 1년 전부터 섭외해서 이 배우를 드럼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연 당시에 이 초연 때 했었던 배우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이 윤나무, 강기동 이런 배우들은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배우들한테 1년 전에 제작사에서 전자 드럼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이거 수준급에 올라올 때까지 이걸 연습을 엄청나게 해서 관객들이 봤을 때 실력 있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게끔 실력을 쌓는 거죠. 야, 그럼 이거 배역을 맡은 연기자분들은 항상 뭐 시도 때도 없이 드럼 연습 계속 하고 계셨겠네요. 1년 동안. 그렇죠. 이제 대학로 돌아다니면 이 공연 이제 임박하면은 혼자 입으로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네, 대단한 배우들이고요. 그 윤나무 배우, 강기동 배우, 뭐 강승호 배우 이런 분들이 이번 시즌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면은 약간 경외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 작품 보고 있으면 이 작품을 연기하는 배우한테 흠뻑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혹시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은 정말 뭐 열정적으로 이 공연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느껴지거든요. 초연 당시에 제가 이 공연을 하도 홍보하고 다녀서 제작사가 저한테 고맙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 작품이죠. 예. 조금 더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러 가실 수 있게 조금 더 소개해 주시자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인공 아드리앙은 세상의 모든 소리에서 이제 리듬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지만 그에게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아픈 병도 하나 있습니다. 자폐. 이를 앓고 있는 아드리앙이라는 친구인데 이 아드리앙이 우연찮은 기회에 드럼이라는 악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드럼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드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드리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드리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드럼에만 몰두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비트 속에서 이 비트 속에서만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아드리앙이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곳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건 스포일러라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런 상황으로 드라마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이제 이 배우의 연주나 배우가 드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안타까움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이 공연에 커튼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설이 된 락스타의 어떤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이 이 드럼에 푹 빠져 있는 배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모두 다 객석에서 일어나서 이 신을 즐기게 되는데 이게 아프면서도 환희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약간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드리앙이 드럼을 만나서 드림을 이룬다. 이렇게.
괜찮나요? 훌륭하십니다. 아나운서입니다. 네. 먹고 살아야죠. 네. 예. 네. 역시 전문가는 이래서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극 온더비트였습니다. 자, 오늘 두 작품 준비해 오셨잖아요. 뮤지컬 어떤 작품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뮤지컬은 르 마스크라는 작품이거든요. 올해 초연되는 작품입니다. 르 마스크. 마스크 하니까 마스크 하면 뭐 배트맨, 뭐 이런 영웅 이야기. 약간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마스크. 근데 그런 마스크 아니고요. 약간 굳이 말씀드리자면 치료 또는 의료를 위한 마스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뭐 의학 드라마 이런처럼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그 실화 바탕인데 미국인 조각가 중에 안나 콜먼 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존 인물이고요. 이분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던 중에 프란시스 더웬 우드라는 사람이 그 얼굴이 훼손된 군인들을 위해서 실제 얼굴과 비슷한 가면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적십자사 산하에 초상가면 스튜디오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초상가면 스튜디오. 이러면서 군인들의 부상 전 사진을 참고해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한테 그 전의 얼굴과 가장 비슷한 가면을 만들어주면서 활동하기 불편하지 않게 가면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뮤지컬을 만든 거죠. 이게 실존 인물의 이야기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의 어떤 삶을 뮤지컬로 만든 건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대 위에서 극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서 상상의 인물들을 극에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제 그 상상의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얼굴에 부상을 입은 군인 프레데릭이라는 군인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상태였는데 전쟁 때 이제 귀족 입장에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얼굴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심한 우울함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요. 그러면 결혼도 못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부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인물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면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일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 그 레온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여성 인물인데 이 인물은 또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서 다리를 내내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기가 여성이 조각가를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여성으로서 조각가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둘이 이 초상가면 스튜디오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 바로 뮤지컬 르 마스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르마스크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가면을 만들어서 이 군인들한테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사회봉사 활동가가 있었다라는 얘기 그 깊이 이 얘기를 포함해서 그 깊이에 있는 서로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레온이라는 인물과 프레데릭이라는 인물이 서로의 아픔을 어떤 식으로 위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따뜻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뮤지컬 같습니다. 네, 제가 대본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어떤 분의 리뷰를 하나 딱 보고 리뷰 말씀드리면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이 공연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군가에게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아픈 경험이 없으시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 힘겹게 버텨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의 아픔이 없더라도 살면서 약간 아팠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했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끌고 와서 그 작품을 공연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 딱 해주시는 걸 보고 그래 이 작품 저도 느꼈던 게 이런 감정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이다. 두려워하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 힘겹게 버텨본 경험.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르 마스크 뮤지컬의 공감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이니까 넘버도 하나 준비를 해오셨죠. 사실 2곡이나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곡만. 뮤지컬 르 마스크 중에서 살아있어라는 넘버거든요. 어떤 넘버인가요?
이 아픔이 있는 이 그 주인공 남녀가 서로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은 아직은 살아 있고 살아 있다 보면은 또 다른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넘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도 이제 집에 가면서 검색해서 듣겠습니다. 제목은 편하게 말해요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남녀 레오니와 프레데릭이 서로 이름이 뭔가요? 이러면서 아주 조금씩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넘버거든요. 이 넘버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 딱 한 곡만 선택하자면 살아있어를 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살아있어는 저희 끝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하게 말해요는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자, 오늘 공연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극 온 더 비트 그리고 뮤지컬 르 마스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르 마스크 편하게 말해요는 검색해도 나오진 않습니다. 창작 초연이라 꼭 공연장에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뮤지컬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뮤지컬 르 마스크 살아있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살아있어 지옥 같은 전쟁을 넘어 아직 살아있어 그리워하던 찬란한 나와 닮은 이만 당신의 눈 속에 살아있어.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난 봤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나는 너무 두려워. 내겐 남은 건 일그러진 인생 사랑한 모든 것이 날 떠나버린 인생 어떻게 버텨 떠난 게 아냐 그 안에 남아있어 살아있다면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당신은 살아있어 살아야 하나 그때의 빛을 품고 아직 살아있어 살아가 그걸 향한 깊은 사랑 내 사랑 꿈을 담은 그 나의 삶을 바라는 내 마음이 살아있어 이거